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국방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지키는 일을 문화라고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인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농의 꿈을 뒤로 미루고 농업 공무원을 하고 있는 고기협입니다. 먼저 다산 정약용의 삼농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으로서 때와 땅과 사람이 화합을 기해야 기르는 것이 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낳는 것은 하늘이고 기르는 것은 땅이며 돌보는 것은 사람이다. 대저 농업이란 장사보다 이익이 적고 백공보다 편안하지 않으며 선비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마땅히 정부는 농업이 이문이 나도록 하고 후농, 편리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며 편농, 농민이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상농, 이 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곡산 부사 시절에 그 정조가 농업을 어떻게 부흥시키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교지에 응하여 냈던 상소입니다. 그래서 응지농정소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시절이 22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 놓인 농업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후농, 편농, 상농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이야기 순서는요, 그 먹거리 공공성과 그 공익직불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먹거리 공공성과 제주농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 유기생명청이 자연 생명력 전개에 의존하고요. 그 토지 생산력과 면적의 절대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 환경 요인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농사는 이제 하늘이 짓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농업이 가장 오래된 산업인데 인간이 가장 제어하지 못하는 산업이 또 농업입니다. 그만큼 농업은 자연과 떼어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한번 농업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게 농자인데요, 한자로. 위에가 구불곡자고 밑에가 별진자입니다. 근데 그 구불곡자는 그 갑자문 시대에는 저게요, 밭에서 그 농기구를 둔 그 농부의 모습을 그린 게 구불곡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별진자인데요, 신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같이 해서 풀어보면 이제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 밑에 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별이라고 하는 거를 별로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때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진시라고 이제 말을 하죠. 진시 이제 할 때에 그 때인데요. 왜냐하면 1월 성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월 성신. 그러면 1은 태양이고 월은 달이고 그리고 성은 별입니다. 근데 다시 별진자가 들어와서 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것, 그런 움직이는 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농사는 다시 말하면 때를 맞추어야 줘야 되는 게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농업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줘야 되고 전지전정할 때 전지전정을 해줘야 되고 수확을 할 때 반드시 수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주는 게 농업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가장 잘하는 시간이 진시입니다. 그러니까 7시에서 9시거든요. 그때가 이제 광합성 작용을 잘하는데 그하고 맞춰가지고 보면 농자도 참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윗자를 이제 밭이라고 보고요. 밑에를 별진자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별보기 운동을 하는 게 농업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제 별의 흐름대로 사는 삶, 농사를 짓는 삶. 이제 이렇게 하면 노자의 도덕정에 나오는 도법 자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농사는 자연을 따르는 겁니다. 그저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의 움직임에 맞추어지는 게 농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 agriculture죠. 그러면 agri라고 하는 거는 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culture는 재배하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문화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4대 문명이 발생지가 전부 다 강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업은 우리 인간의 문명을 일으킨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라고 하는 게 농업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문화에서는 소외된 지역이 농촌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에다가 문화를 입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라는 엉뚜당뚜한 말을 써냐 하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백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모두들 답할 겁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재밌는 사실이 아주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화가로 알고 있는데 모나리자가 한 1조 원 해요. 지금 보험 평가액이. 그 정도의 작품을 그려서 유명하긴 한데 모나리자가 그린 그림 숫자가요. 20건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발견한 발명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발명한 것 중에 비행기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 낙하산까지를 고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절에는 실용화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단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13,000장의 일기와 노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이 살아생전에는 한 편도 출간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해부도를 그리기도 하면서 이제 의사 역할도 이제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도시를 지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켓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런 만큼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귀농을 해가지고 농약을 치다가 기계가 멈추면 최소한 그 기계가 그 자기 사용상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기계의 결함인지 이 정도는 판단해야 농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농기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 경영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사를 지으려면 그 식물이 어떻게 크는지 재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생물학, 재배학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하다 안 되면 농사나 짓지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었지만 지금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짓는다는 말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짓는다는 말이 들어가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옷을 짓는다. 이식주.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밥을 짓는다. 그 다음 시를 짓는다. 곡을 짓는다.
요의 공통점은 뭘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시를 짓는 일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근데 농업은 정말로 창조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광합성? 중학교 시절인가요? 광합성 작용은 12분자의 물과 그리고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만들어주죠? 엽록소에서 태양이 만들어주는 거죠. 태양이. 빛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태양 에너지가 집적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게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농업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창조력을 가진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인사에도 말씀했지만 나라를 지키는 건 국방이고 그리고 정신을 지키는 건 문화지만 나라와 정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면.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게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제가 1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프라이머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초적인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다 라고 하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먹거리의 공공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저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먹거리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처음 떠올렸던 단어가 뭐냐 하면 낭푼이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그 고사리 육개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육지의 식문화하고 제주의 식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그 다른 것 중에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는 찌개나 국을 같이 먹고 밥을 따로 먹습니다. 근데 제주에서는 밥을 낭푼이에 담아서 먹고 국과 찌개를 따로 먹습니다. 밥상에 올릴 때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만약에 손님이 오게 되면 국 한 사발만 뜨면 밥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제주의 식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문화 중에 제주의 공식 문화라고 하는데요.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공식 문화. 그때 공짜가 여기에 먹거리의 공공성의 공짜고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하거나 하면 돼지를 잡아서 돼지 뼈를 딸려 가지고 이제 몸국을 내놓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사리 육개장을 내놓죠. 그러면 그 고사리 육개장을 내놓았을 때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 고사리 육개장에 들어가 있는 건더기조차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고사리 육개장은 고사리가 날걸로 나옵니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에 있는 고사리 육개장은 고사리를 찢고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놓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에 다 건더기가 퍼져나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먹는 게 제주 먹거리 문화였습니다. 바로 그게 먹거리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에서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담당했지만 지금의 말하는 먹거리 공공성은 나라와 지자체와 그리고 시민단체와 농업인들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공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고구려의 진대법을 시작으로 해서 고려의 이창, 조선의 황곡으로 이어져 가지고 춘궁기에 곡식을 들였다가 가을에 곡식을 갚게 해서 모두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은 모두가 남아 돌아서 다 잘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5에서 10%의 걸식 아동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거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담당해 줘야 되나요?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담당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먹거리 공공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 해방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먹거리 불평등 문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먹을 때 조선시대 왕들이 먹었던 정도의 찬을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친환경인지 아닌지 그 가격 차이는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에 의해서 계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저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헌법이 개정될 때는 이 먹거리가 공공재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가치, 자유, 평등이라는 기본권과 더불어 기본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주에서 이제 보통 밥 먹었수가? 그리고 육지 사람들은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뜻에는 밥은 누구나가 굶지 않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적으로 깔려있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보면 불량급식, 계량파동, 그리고 계층에 따른 안전성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가 생명을 지키는 공공재로서 지금은 돈 주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재화입니다. 이런 사적인 재화에서 공공인 재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먹거리 공공성에 깔린 기본이고요. 그것도 어떤 걸로?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농산물로. 조금 더 확장하면 친환경 농산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게 먹거리의 공공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이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 먹거리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맞춤형 생산 공급을 실현하는 거. 요게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제주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지금 기본권 주는 게 서울시가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성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이 이제 조례로 이제 제정된 그런 지자체를 말했는데요. 경기도가 제주도하고 좀 사례가 비슷해서 그쪽 사례 중에 우리가 볼만한 게 이제 요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 영유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보다 쉽게 접근할수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난GMO, 방사성 걱정이 없는 식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환경 보존을 고려하며 도시지역의 자원 재순환과 공동체 농업을 연계하는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식생활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뽑았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 중에 수범 사례라고 하는 거를 4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사람이 모이는 곳 농토피아, 전북 완주군 사례입니다. 여기는 뭐 로컬푸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완주시 전체가 모든 행정이 농업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이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 개념을 문화, 교육, 돌봄, 육아, 에너지 등 군민의 삶 전 분야로 확대해서 2025년에 15만 도농복합 자족 도시를 형성한다. 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7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15만 가지고도 자족 도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369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학교는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공공급식 분야의 지역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요게 그래서 자급자족 푸드케어 명품 도시를 꿈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 유선구에서는 그 지역 먹거리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강화를 통해 순환과 공생이 공동체 강화와 도농상생 사회를 실현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역 먹거리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누구나 건강하고 먹거리가 보장되는 지역순환 식품 체계.
광역급식센터 중심의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예,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농가 조직화입니다. 그리고 기획생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제주도에 어떻게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개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와 공정, 지역과 한정, 안전과 건강, 연대와 협력. 자,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이나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주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생태적이냐, 그리고 소비하는 게 생태적이냐,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과 연계해서 먹거리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전략이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순환, 자급자족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안전과 건강,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 학생 소비자 교육 이렇게 썼는데요. 요 밑에 거는 이제 실천 사례고요. 위에 거는 이제 지향하는 바입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비자와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친환경 생산을 어떻게 기술을 하고 이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되는, 우리 생존이 보장되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어려운 게 뭡니까? 공공급식, 학교급식, 그 다음에 정농해를 통한 그 약간의 그 직거래 이외에는 일반 시장에 다가서지 못하는 게 지금 친환경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이 거꾸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야 되겠다, 사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 소비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일주일에 2끼는 채식만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거를 의무적으로 먹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농경지의 4분의 1이 소를 키우기 위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농경지가 부족해가지고 그 밀림이 밀려 제끼고 불태우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이제 대단히 오염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게 환경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교육을, 식생활 교육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연대와 협력. 그래서 도농 민관합동 먹거리 전략 추진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돼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자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소비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다 끼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먹을 것이냐 하는 그 농과 식, 이 사이 거리, 시간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줄이면서 가는 것이 연대와 협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먹는 행위하고 생산하는 행위 거리를 좁히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를 매개해 줘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형 공공급식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친환경 급식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 그거죠. 아까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생산된 것이 다 팔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먹느냐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판로를 확보하고 가격을 보장해서 돈을 미리 지급해서 생산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요거는 친환경식센터는 앞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요소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반드시 가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뭐 원래 우리나라 그 경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주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러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의 친환경 재배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육지거 가져오면 그만큼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환경적으로 말해서 그거는 우리가 푸드 마일즈라고 하는, 그래서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주도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생산하지 않는데, 단가가 안 맞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 지급해주고, 그러면 친환경을 하는 조직에, 여기에 있는 뭐 조직 담당이시죠. 산지를 조직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친환경 가치 교육, 친환경 농장 체험. 제가 친환경 농장 체험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소비자들이 오면 친환경 농장에 가끔 가는데요. 정말 저 얼굴이 빨개질 때가 많습니다. 친환경 농장이라고 하는 친환경 재배 방식을 잘 쓰긴 한데 청결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농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환경 자재를 만든다고 이제 뭐 했다가 그냥 있고 비닐봉지도 넣고. 이게 친환경 하는데 소비자들은 겉에 강합니다. 속보다. 먼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눈이 먼저 반응을 하죠. 첫 봐서 봤는데 더러워요. 그러면 아무리 그 농가가 친환경 입법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자연 친화적으로 농사 짓는다는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장 정리정돈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당일 수확, 당일 공급이 원칙을 세우면 육지 농산물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세우고 당연히 인증인증을 준수하는 그런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주 농업이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 이전에는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 작물 재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1세대 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죠. 그때는 보리, 조콩, 수수, 메밀, 그래서 보리밥 먹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특히 1963년 이후에 밀감이라고 하는 게 비약적으로 밀감 산업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밀감이 그러니까 110년 됐죠. 실질적으로 그 진상하는 것 말고 일본에서 들어온 그 프랑스 신부 다케 신부에 의해 가지고 그 서귀포 복자 성당에 들어왔던 게, 근데 산업화된 거는 1963년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밀감이 대학나무라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는 산업으로 가졌고요. 그 밀감나무 시기 이전에는 거기 어디 치냐면 남은 다 고구마 주산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빼떼기. 저도 어제 어릴 때, 저도 1966년생인데요. 70년대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달밤에 비가 오면 빼떼기 주우러 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빼떼기 아세요?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밑에 잘라가지고 그걸 말려서 이제 보냈던 게 빼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때는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고구마. 유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하나 빠졌네요. 맥주보리. 그래서 맥주보리 품 중에 뭐가 있냐면 제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맥주보리는 제주에서 제일 먼저 재배됐습니다. 산업적으로. 왜냐하면 두산에서 제일 처음에 맥주보리를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두산 8호.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맥주보리는 다 공판하지 않습니까? 그 공판하면서 돈과 바꿔 먹는 그런 산업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황금작물이라고 썼고 산업적 농업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경제작물을 재배하면서 품목들이 상당히 다양화됐습니다. 감자, 마늘, 당근, 무, 바나나, 양배추. 그러다가 바나나가 이제 거꾸로졌고요. 그 FTA 이제 되면서, 그러다가 바나나가 지금 농가가 한 30농가 정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계속 시설 아웃스인데 비닐 멀치라는 고트입하는 이제 농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쁘게 쭉 거꾸로 보면 소득은 증가했지만 농업 환경은 악화되고 농경제는 복속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 말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식량자물은 71년도 비교해가지고 76%가 감소를 했고요. 채소류는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은 한 3.5배 정도. 그게 보면 그러니까 과실류가 이제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고요. 채소류는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 농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 땅,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주 평균 제주도 연령이 67.4세입니다. 그리고 40세 미만 농가가 863호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7,643호입니다. 2019년 말 통계가 0.7%가 안 됩니다. 40세 미만 농가가 이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농업을 하는 사람은 늙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불행한 사실은 뭐냐 하면 65세 이상이 50.1%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반은 사라진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 지속성에 대해서 사람 측면에서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면적이 59,338헥타르인데요. 호당 경지 면적이 근 2헥타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임대차 비율이 5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반은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이 182헥타르입니다. 182헥타르면 제주도에는 한 마을이 농사지는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하는 게 자유무역 체제 아닙니까? 경쟁이 될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헬리콥터 타가지고 농사 짓는 데하고 경운기하고 가서 농사 짓는 데 싸움을 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말하는 규모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믿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이 저희인데도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59,338헥타가 제주도 전체의 면적의 3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중이요. 전라남도보다 높아요. 경지 면적 비율이요. 전라남도는 다 평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뜻이 의미하는 뭐냐면 제주도의 환경은 누가? 농업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친환경 농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농가소득도, 농업소득도, 농가부채도 제주도가 다 1등입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5,80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2018년도. 근데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은 농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보내주는 돈, 직불금으로 해서 받은 돈, 자기가 임노동해서 받은 돈, 노가다에서 받은 돈, 이게 다 포함된 것이 농가소득이고요. 농업소득은 말 그대로 농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게 1,528만 원인데 2000년대 이후에 증가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농업소득이 고정돼 있어요. 그럼 뭐냐? 다른 걸 통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농업 자체의 경쟁력이 낮다라고 하는 뜻이죠. 농가부채가 이제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제가 그 제주농업이 고투입 농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투입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농업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료농약, 오남용 및 연작으로 그 토양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부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토양 시료 290점을 2018년도에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 pH 산도가 초과한 게 기준치 내에 23.4%고요. 칼륨이 25.9%, 유효 인산이 12.8%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이
정체 상태라기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친환경 농업의 이쪽에 인증을 시작한 이래 그때도 1100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입니다. 지금도 1100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국내 화학비료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OECD 평균 대비 질소가 4.3배고요. 인이 7.7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7,300톤이거든요. 이걸 헥타당으로 나눠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헥타당 460kg의 화학비료를 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460kg가 이제 보면 우리가 그 감귤 복비 같은 거 뭐 21-17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분량으로 따진 거거든요. 그러면 포대수로 가면 곱하기 2 하면 그러면 920kg, 그냥 근 1톤. 그냥 3,000평에다가 근 1톤의 화학비료를 쓰고 있는 게 제주도 실정입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괜찮겠죠. 저가 이제 옛날에 신문에 제주도 화학비료가 전국에 2배 내지 3배를 쓴다고 기고했다가 엄청 시달렸습니다. 도청에서도 전화 오고 난리가 터졌던 그 사실인데, 근데 사실을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꿔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농약도 그렇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작은 제주도 같은 경우 물하고 관련된 제주도에서 농약 사용량도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한 번만 짓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뭐 여러 번 농사를 짓고 사시사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고 또 농사 종류가 전부 다 감귤을 빼면 비료를 많이 하는 이제 채소류는 다 비료 요구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성 질소함량에 따른 지하수 관정 분포도인데요. 요게 언제 조사를 한 거냐면 2019년도에 도내 지하수 관정 1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환경 기준치가 리터당 10mg이거든요. 근데 거를 오버한 거, 그러니까 20에서 30 한 지역 보게 되면 저가 사는 대정 지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지역이 한림 환경 지역, 부자 지역입니다. 이 지역 딱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축산이라고 하는 게, 돼지 많이 키운다라고 하는 게 먼저 생각이 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여기가 채소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비료를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산질 비료,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질소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 돼지 분유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돼지거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독거름 뭐 이제 이런 하는 게 질소 그 성분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요, 지금은 삼다수 가지고 물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 지하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대수층이라고 하는 게 해서 물이 각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큰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질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언제 오염이 된 거냐? 이게 43년에서 6개월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서 물이 내려서 지하수로 들어갔다가 용천수에서 물이 샘솟는 기간을 그 43년에서 그 6개월이 그 사이에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타나니까 그 사이에 10년 전에 쓴 거는 향후에 더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가 43년 후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삼다수를 팔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게 앞으로 제주 미래 세대의 운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죠? 우리 농업인과 그 정책을 하는 분들의 책임이겠죠.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뭐 암을 일으키는 거, 이게 질산성 질소가. 그 다음에 농업, 영농법인, 산집사항이 각계 유통으로 제살깎기 전쟁을 한다. 자, 감귤은 어디서만 재배하죠? 99%가 제주도서만 재배하죠.
자, 콩나물콩 75%가 제주도에서 재배합니다. 겨울 감자 거의 제주도에서 공급합니다. 월동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나가는 데만 한 것으로 통일을 하면 과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 각자 놉니다. 저가 제스프리 같은 경우는 잘 지키면서 왜 이기는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제스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브랜드인데, 키위 브랜드인데, 뉴질랜드 사람도 그 품질 기준 지키고,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사람도 그 품질 기준 지키는데, 그래서 그 유통을 어떻게 할 건지도 협의를 하는데, 우리 같이 살아가는 농업인들끼리, 그리고 농협들끼리, 유통업체끼리 다 따로 놉니다. 이걸 하나로만 모을 수 있다면 소득이 최소 2배가 늡니다. 그런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코비드19에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B2C가 차이가 많은데 제주 농산물만을 전체 모아가지고 전자상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그 집합소인 전자상거래 그 뭐라 그러죠? 채널이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체험의 관광화라든지 치유농업 등 농업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5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치유농업이 뭐냐 하면은요, 케어팜인데요. 그 농업 관련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신체, 정서, 심리, 인지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적 농업이 하나입니다. 저 큰 애가 자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용강에 있는 데서 이제 간드락이라고 하는 데서 예술농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예술농장에 가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폐 아들이 거기서 감귤도 따고 감귤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시설에서 하죠. 시설에서. 갇혀서 하죠. 그 공간에서 하고 그 시설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복지 비용을 대면 됩니다. 그런 농업 쪽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제 관광이 거의 먹고 산다는 동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먹거리 체제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제가 지금 제주도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푸드체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추, 배추, 깻잎, 대파, 고구마 제주도에서 다 재배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 논리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깻잎 어디 거 먹어요? 김해산 먹습니다. 그죠? 고구마, 해남산 고구마 먹고 있습니다. 재해 및 기후온난화 현상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및 경쟁력 감소, 이건 다 육지하고도 같은 현상인데요. 특히 제주는 태풍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열대 가서 부산이고, 제가 그 육지 출장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찾는 것을 즐겨합니다. 지난번에는 경주에 갔었는데요. 경주에 가보니까 거기 신라봉을 팔대요. 신라봉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한라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라봉은 상표명이거든요. 원래 부지화라고 하는 게 이제 품목명이고요. 거기 몇 농가예요? 하니까 7농가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라봉 재배하네? 이런 느낌? 자, 바나나 TV 채워가지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피 농장도 많이 봤잖아요. 육지에서 하는 것들. 뭐 망고, 아보카도도 육지에서 다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자리돔이 육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산업화 이후에 또 제주가 육지의 채소 과일 공급처로 기능하면서 단적화됐다.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우리나라 비타민C 공급 공장이에요. 감귤, 그다음 채소 다 겨울에 먹는 거는 제주도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먹거리의 순환체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에 복속돼서 그 틀에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되죠. 제주에서 생산한 것이 서울 도매시장에 갔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오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일을 겪고 있는 게 제주입니다. 그리고 노령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당근을 파종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씨만 뿌리면 상인이 사죠. 그래서 노란 깃발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빌어줄 때 원래만 잘 먹으면 돼요. 뽑아 먹으면. 그러니까 그냥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료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 농업의 스와트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젊고 쓰시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ITBT, NT 융복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철 재배가 가능하다. 겨울에도. 이게 이제 강점이고요. 약점으로 보면은 척박한 토양, 화산의 토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다. 다습하다, 태풍이 많다, 일조량이 적다. 3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다. 여기서 이 다습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무좀 겨울에 걸려요? 안 걸리죠. 여름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그 농업에서 말하고 하는 이 병이 모두 곰팡이라든지 세균 이런 게 여름에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제주가 습하니까 그만큼 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아까 말한 농약 사용량이 제일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화산의 토, 이게 참 재미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해남 교수가 이제 말씀하시길 전 세계에 있는 토양을 다 모아다가 100개로 순서, 100개라고 가정하고 쫙 순서해 놓고 친환경 하기 좋은 땅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제주는 어디에 간다? 94번째 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하기 힘든 게 화산해토 때문입니다. 화산해토는 양분을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의 전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삼다수가 좋은 겁니다. 모든 오염물질을 땅이 딱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 짓기는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톨망이나 문망을 해가지고 그걸 깔고 도통시에서 거름을 내가지고 그거를 보리에다가 거름도 뭐 이제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씨앗을 거름에 넣어 그러니까 그 돼지 우리에서 거름을 내가지고 이제 쌓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반려를 시킨 거였죠. 그 반려가 다 돼서 냄새가 사라지면 그 속에다가 씨앗을 놔가지고 거름채 뿌립니다. 그렇게 농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기 요인으로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있다. 나이가 늙어가고 있다. 중국과 FTA 발효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회 요인으로는 관광객이 이제 많으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뭔가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웰빙이라든지 로아스 등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 웰빙하고 로아스의 차이점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웰빙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뜻이 웰빙입니다. 로아스는 이게 로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지속 가능하기 위한 나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웰빙은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한 거지만 로아스는 더불어 그리고 자연과 미래 세대와 같이 그렇게 하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이제 로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 요새 뭘 먹습니까? 공정무역 커피 그잖아요. 커피가 생산이 되면 생산자에게 가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커피가 만약 100원이라면 1원이 갑니다. 다 다른 사람이 먹어요. 유통업체가 먹고 커피업체가 먹고. 그러면 그 1원이 가는 게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산자에게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말을,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무역 커피가 나온 것처럼 그런 삶이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소비 확대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토양 보전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공중질소 고정작용을 하는 콩과 식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뜻입니다. 아까 비료의 문제? 이게 지하수까지 해서 다 오염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화학 비료를 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중질소 고정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질소가 이제 80%지 않습니까? 그거를 콩과 식물들은 모아서 뿌리를 해가지고 그게 비료 대신 식물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콩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주도에 콩 농사를 많이 했던 거. 지금 우리 먹거리도 제주도에서는 콩을 논하지 않고서는 제주 먹거리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상들이 대단해요. 알아서 했는지. 콩이 주작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먹지 않는 우리 그러니까 그 물회를 먹을 때도 제주도는 어떻게 먹습니까? 된장을 풀어서 먹잖아요. 육지는 고추장 풀죠. 그리고 콩자반, 그냥 고등어 조림도 원래 전통식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볶아서 조린 게 들어와야 그게 전통식입니다. 콩조림이 들어가요. 그럼 콩국 먹죠? 그죠? 그래서 콩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제주도에는. 그 했던가 토양이 박해서 그러면 스스로 공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먹는 놈을 키웠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월동채소 생산 조정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동채소 7개 품목을 재배하다가 그걸 휴경을 하거나 보리를 재배하면 헥타당 376만 원을 줍니다. 376만 원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마 저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신청들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보리 지어봤자 안 나오거든요. 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콩은 수지가 맞아요. 아까 제주도가 이제 콩나물콩 그 70에서 80%를 점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다가 요 금액을 그가 주기만 하면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월동채소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콩을 재배하는 순간 콩 언제 수확해요? 11월에 수확합니다. 그럼 월동채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양도 좋아지고 월동채소도 생산량도 조절할 수 있는 게 토양보존식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요거는 FT에서도 품목에 대한 게 아니에요. 토양보존에 대한 거니까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품목에 대해서 뭐를 보조를 해주면 FT에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든지 주려면 줄 수 있는 게 이 제도입니다. 유기축산 유도로 축산분로를 재활용하자. 요거는 제가 축산에 대하면 축산인들한테 맞아 죽을 건데요.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제주도에 54만 두를 키우거든요. 사육 두수가요. 몇 명이 키우는 줄 아십니까? 277농가가 키웁니다. 근데 수입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감귤 수입하고 맞습니다. 감귤 조수입하고 277명이 가져가는. 근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시설 지원을. 냄새가 난다고 냄새 저감 장치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게 정말 거기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산업적 효과가 있는 거지. 물론 돈이야 되면 어느 게. 근데 농가 자체로는 돈이 되지만 제주도 전체로 생각할 때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악취, 그 다음 지하수 오염. 그럼 분뇨를 얼마나 하느냐. 54만 한 마리가 지금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성동 같은 경우에 한 3.2kg 분뇨 하루에. 그러면 54만 곱하기 3.2 하면은 한 얼마 나오냐면 167톤 정도 나올 겁니다. 하루에. 그거를 우리 사람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매일 돼지똥 2.5kg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돼지 사육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주가 지향하고 있는 게 친환경 섬이고 관광이고 농업이고 이제 이랬을 때는 축사는 사육 두수는 반드시 줄여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줄이지 못하면 그거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도통시 문화 정도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게 거름도 이용하고 순환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규모화되고 집약화시키는 그 대지 사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제가 그냥.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생각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돈의 문제가 나오죠. 예산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유채를 갈면은 유채 수매 시에 보조금을 지었습니다. 왜? 제주 관광을 위해 가지고 유채꽃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업 환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관광에서 들어오면 아까 말한 제주도의 면적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 뭐였죠? 농경지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게 3분의 1은 농업 쪽에서 관광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면세점에서 돈 벌어야 되는 거, 그럼 관광지 입장료에서 3분의 1은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정책하려는 것을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니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냥 회의석상에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술자리에서는 야 이거 해라 이제 이러지만 그래서 그거를 특별하게로 편성하는 조례를 법률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사실 의지죠. 그 다음에 로컬 푸드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로컬 푸드 활성화하면 요게 중요합니다. 공선의 조직. 조직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먹겠어. 깻잎 니들 대봐. 했는데 안 들어와. 우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말짱 들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히 생산해서 그러면 생산하도록 먼저 돈 주고 이만큼 그럼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직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친환경으로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요거는 한번 해볼 필요 있습니다. 로컬푸드 음식점 지정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서는 제주에서 생산된 재료만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기국수도 있잖아요. 자, 고기국수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시죠. 제주도 옛날에 밀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러면 특화시키면 됩니다. 거기만. 거기 가면 요 밑에 보면 요게 있습니다. 유명 셰프 하는 음식. 예를 들어 양용진 씨 같이 제주 음식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거기 가가 그 식당에서 돼지고기 고기국수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제주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만들면 요새는 광고하는 데는 1개월이 걸리지 않더라. 젊은이들이요. 제가 이제 그걸 아는 사실이 뭐냐면 어딘가요? 안성? 그쪽에 있는 수국 그 골목길에 수국이 유명하다고 해서 딱 그게 뜨는 순간 갔는데 그 수국이 질 무렵에는 그 마을 전체가 그냥 주차장화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핸드폰이 얼마나 전파력이 빠른지를 그때 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거기 가면 정말 제주도산 말로 모든 걸 제주 것만 쓰더라. 그것도 하나예요. 그런데 한번 가보자. 그걸 스토리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제주산이 많이 팔릴 수 있게. 그러면 제주산이 많이 팔린다는 거는 제주 농산물이 그만큼 수요처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업이면서도 농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 착한 여행이라든지 생태 여행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유명 셰프와 이게 음식을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하루짜리 프로그램인데 제주 사람 안 합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비행기표 와가지고 음식 하나 만들어 먹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공항에서 오면은요. 가가지고 동문시장 가가지고 그날 만들어 먹을 거. 그러니까 조를 짭니다. 한 7명에서 10명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음식 뭐 먹겠다 하면 그 음식에 맞는 셰프를 붙여주고 그러면 동문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다음 직접 그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먹고 헤어지는 사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인데 그 재료가 이거 들어가고 그럼 음식 얘기 나오고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음식이 나오면 나 이거 한번 만들어 먹고 싶어? 그러면 제주산이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 지역농협 품목 점정 유통력을 이론할 필요가 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요거 구축하자. 대주 농산물 전체를 아우른 전자상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요새 이제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장에다가 바캉스, 호캉스가 지금 유행이죠.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그럼 농캉스 하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치유 농업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할 주제 중에 두 번째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익직불제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익직불제란, 저는 공익직불제 도입될 때 가장 철학적으로 달라진 게 이제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까지 직불금은 우리가 불이웃 돕기 성금을 받는 그런 느낌의 것이었다면 공익직불제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차이점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업이 공익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공익직불제다. 이제까지는 저보다 소득 안정, 그냥 FTA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농업 힘들어지니까 너 돈 더 줄게. 수혜적인 성격일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익직불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 돈 내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 자체만 해도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업이 공익 기능이 뭐냐? 여러분도 그러면 소비자한테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 생태 보존한다. 농업 공동체를 위한다. 먹거리 안전을 보장한다. 이게 공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농사를 잘못 지면 앞으로 삼다수 팔지 못해요. 팔지 못하면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환경 생태 보존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자체가 다 사라집니다. 문화가 사라집니다. 안전성, 먹거리 안전성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익직불제는 어떤 농사를 짓든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지불하는 제도. 이렇게 써야 될 걸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농업농촌이 공익효과인데요. 자, 대기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토양 탄소의 공기정화 역할, 그러니까 CO2 있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다 배출하면 식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O2로 바꿔주죠. 그래서 산소 공장입니다. 지리산 171개의 산소 공장 역할을 농업이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자원을 보고 팔당태 물 저장 기능.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저수 기능 아닙니까? 근데 수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이 공익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 그걸 부담을 덜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이끌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공동체 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익형 직불제도인데 스위스에서 생태직불제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한 것만 원래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친환경으로 하는 게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우습게도 휴경입니다. 농사 안 지으면 거기는 땅이 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거기는 다 관광으로 사니까.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이 이제 그 농가 수익을 차지하는 이제 2분의 1 정도가 직불금을 갖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반농업 직불제, 조건분리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현관 직불제, 논이모작 직불제가 있었습니다. 다 따로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익 직불제 하나로. 그래서 그거를 놓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입니다. 기본형은 농사를 짓기만 하면 주는 건데요. 물론 아까 공익적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소농직불은 0.5헥타 미만의 농사를 짓는 경우에 120만 원을 줍니다. 1년. 그 다음에 0.5헥타라면 면적에 따라 가지고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불하는 게 면적직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쌀이 없었으니까 옛날 반농업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가 요렇게 면적직불로 대부분 받겠죠. 소농직불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럼 친환경 직불은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는 친환경 직불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는 선택인데 요거는 무조건 받고 요거는 이제 덤으로 받는 거죠. 그 경감보전 직불도 이제 요거 하면 받을 더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땅에 대해서 주냐? 대상 농지가. 그러니까 다 줄 수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1조를 늘려가지고 지금 예산이 1조만큼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원하는 만큼 줄어들 수, 그냥 기존보다 직불금이 줄어들지 않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소농직불제 이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질수록 비례해가지고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직불금을 많이 가져가고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은 그 면적에 따라 적게 받아갔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적든 말든 기본적으로 12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거에 될 거면 이전에 쌀 직불이라든지 밭 직불이라든지 조건분리 직불을 지급받았던 농지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안 받았고서는 어떻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은 이제 다 주느냐? 그러면 기존 직불금 수령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받았으면 됐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신규자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후계농업이나 전업농업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후계농업인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직불금 신청 연도 3년 전 중 1년 이상 0.헥타 이상 정작 또는 연간농산 판매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그러면 요거에 들어가지 않는 신규 농업인들은 3년 동안 농사 지어도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 준다는데 어떻게 소농직불은 줘? 네, 소농직불은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면은 사실 그 반농업 직분이나 조건분리제 할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줬습니다. 세대가 아니라. 농가는 주민등록 그러니까 세대를 이미 하고 단 가족관계시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외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제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왜 이걸 낳겠습니까?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120만 원 때문에 사람은 참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쪼개서 이혼도 합니다. 서로가. 세대를 분리해가지고 넌 저기 살아. 나는 여기 살게. 각각 신청. 이거를 쪼개기 위해서 이제 농가를 대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소농직불금 대상자일까요? 면적직불 대상자일까요? 자, 쭉 해서 농지 면적이 0.5헥타면서 쭉 해서 별표가 요게 다 해당되면 직불금 대상자이고요. 그래서 농간의 모든 직불금 대상 면적이 합이 0.5헥타 미만이면 소농직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쭉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나오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면적직불금이 지급단가. 요거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면적직불금 2헥타 이상이면은 아까 0.5헥타 있었죠. 0.5헥타 이상부터 2헥타 이하 이런 이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헥타당 논밭 진흥지역은 205만 원을 줍니다. 헥타면 3,000평을 말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럼 제주도는 얼마 받아야 돼요? 134만 원이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72만 원 차이 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정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썩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일개 지방에 있는 사무관 정도가 하는 거는 뭐 우습겠죠.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논농업직불제 할 때 논농업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조건분리나 이제 그 반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3분의 2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 수준으로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사무실에 위성군 의원이 왔을 때 제가 그 말했습니다. 그 논밭 차이를 주려고 하지 말고 지능적인지 아닌 거를 깨부쳐라. 자, 왜냐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공익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다. 농사 짓는 대가가 아니야. 그럼 공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공익을. 그러면 벼를 키우면 벼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공익에 위배됩니다. 그리고요. 제주도는 그러면 제주도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니까 그만큼 오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논리를? 그러니까 논리 싸움이죠. 아까 이게 원인 공익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니고 그러면 공익이 많으냐 적음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세워서 이제 한번 접근해 보자고 해서 아마 잘 될지 아마 이거는 변경돼 갈 겁니다. 하여튼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거 할 거 없고요. 그러면 공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국민의 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지켜봐요. 니들, 아까 말한 대로, 농사 지금 메탄가스 발생하는데 왜 돈 줘?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면 5년마다 한번 평가를 합니다. 뭘 평가를 하냐면, 자, 토양 보자. 산도 적정 기준 얘기했는데 얼만큼 변했네? 이거 질소 함량? 토양 이렇게 됐네? 유기질 함량? 이렇게 됐네? 농약 사용량? 이렇게 됐네? 그걸 평가를 합니다. 5년 후에 평가를 해요. 근데 그때 돈을 다 이렇게 줬는데 5년 후에도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정당히 돈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도 해야 되고요. 생태계 보존도 해야 되고 말공동체 활성화해야 되고 먹거리 안전도 지키고 영농활동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학비료 기준을 잘 지켜주세요. 그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은 비료 사용 처방서 있죠. 그게 안 되면 뭐까지라도 비료 포대에 보면 요 품목에 대해서 얼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표준 시비량 그 정도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비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료 뿌리다가 비 오는데 그냥 밖에 있으면 그게 그냥 다 흘러내려가요. 그럼 그게 다 지하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축분뇨 뿌릴 때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수역에 이제 농약 및 가축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친환경 농업도 그렇죠. 하다 보면 잘 문제가 되는 게 농약통 씻어내는 거. 나중에 이제 뿌려놓고 나서 일반 농사 짓다가 친환경 가가지고 그거 안 씻어가지고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씻을 때 어디서 씻습니까, 보통? 가서 보면 물리는 데서 씻습니다. 그럼 어디에 물리는 데는? 물이 흐르는데요. 그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땅속에 흘러서 물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이거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쭉쭉 가겠습니다. 말공동체 활동, 그다음 영농 폐기물. 자, 요것 때문에 제가 아까 친환경 농가 가면 제가 참 얼굴이 뜨거워진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좀 촌에 가다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닐 농사 많이 짓잖아요. 지금 다 지도 비닐 농사잖아요. 그 비닐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까? 안 썩어요. 그럼 재활용해서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태우죠. 태우면 그 유해한 물질이 다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그 익산의 그 장정 사태라고 여러분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유기질 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 가스가 계속 나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34%가 암에다 걸렸습니까? 그래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비닐, 폐농약 반드시 버리라는 곳에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 안전 사용이 좀 PLS 시행되고 나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도 그 PLS가 시행되고 나서도 농약 사용량이 감축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제주도를 사는 같은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농일지도 작성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오늘 했던 얘기들을 다시 종합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산, 바다, 물, 오름,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 녹색혁명은 과연 녹색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농약, 에너지를 고집하는 농업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자의 과도한 투입에서 고비용 구조가 관행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은 환경 오염 유발 5대 산업이 하나로 농업을 지목했다. 공익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자 이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콩가 작물, 풋거름 작물, 식물성 작물을 이용해서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자, 돌려짓기를 해야 농업을 배울 때 뭘 배웠습니까? 병충해가 적어진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양분이 다 식물마다 요구하는 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분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토양에 이제 축적되는 질소라든지 농약을 덜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 어떻게 합니까? 단장 농사입니다. 양배추 뜬데 양배추 갑니다. 그 지역 계속 양배추 갑니다. 그러니까 병은 점점 나오고. 그래서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짓기가 그래서 유기재배 필수 기준입니다. 이거 안 해도 유기재배 많이 받고 있죠. 사실은. 그러면 작부 체계를 어떻게 달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냥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구에서는 이게 삼포식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봄밀, 휴한, 가을밀. 그러니까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어떻게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는 봄을 심어요. 여기는 휴경을 해요. 여기는 가을밀을 심습니다. 휴경할 때 여기는 소를 이제 거기다 방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양분이 돼서 그걸 갈아주면 양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 밀이 필요하니까 밀을 같이 갈기는데 한 번은 봄밀 이렇게 품목이라도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통일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남북 통일 빼고는. 그 농약도 줄 때도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해줘야 되는. 그 다양성이 그래서 저는 다양성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콩을 심었다가 양배추를 심었다가 호밀과 무를 심었다가 다시 콩을 심고 이제 이런 체제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기록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적자생존. 예, 적자생존. 다윈이 말인데요. 쓰는 자만이, 기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영농일지를 쓸 때요. 저도 농사를 짓거든요. 600평 실험용. 그래가지고 지금 감귤 원래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밭을 한 지가 12년 됐는데 지금 3분의 1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 죽었는데요. 저는 엑셀에다가 영농일지를 씁니다. 엑셀 쓰면 좋은 게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필터 절대 합치면 안 됩니다. 셀 합치게 해서 쭉 해놓으면 자, 병충해 관리 요것만 치면 병충해 관리를 딱 모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충해 관리 중에서도 나중에 흑점병 관리 이제 이렇게 해서 세분해서 써놓으면 흑점병 관리했던 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 관해서 흑점병 관리했던 그냥 일반 농사로 칩시다. 이약을 쳐다보고 저도 시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생산량이 또 나오잖아요. 쫙 이제 기록하고 상품화율 이렇게 딱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모이면 아까 말한 그게 농사직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농토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한 거는 이러한 기록을 물려주는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신 선생님도 봐보면 정말 이번에 화재가 나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기록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제가 안타까웠거든요. 건물이야 뭐 지으면 되는데
이제까지 기록들이 다 사라져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어느 정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 요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토양검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현해남 교수가 그린 만화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토양분석 뭐 하려고? 흙이 병들었나 괜찮아 보고 치료를 주려고. 그럼 흙도 호전처럼 침으로 하는 기요? 애끼 사람아, 토양분석을 우습게 보지 마. 허준이 직접 치료할 수 없는 후세를 위해 동의보감을 쓴 것과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같은 값어치가 있는 거야. 토양분석을, 자, 인산비료를 적게 사용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토양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양의 표층을 1cm 걷어내가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으로 요만큼 5내지 V자의 홈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옆면을 요쪽에 제가 이 옆면의 흙을 뜨는 겁니다. 여기 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뜨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러면 밭 어디서?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과수농가지 않습니까? 그럼 밀감은 그 가지 끝에서, 그 밑에서 여기다가. 채소는 요게 요렇게 고랑과 이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랑 이쪽에서 여기서 떠야 됩니다. 아무 데나 뜨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일정한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이거를 해서 위만 쭉 파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다가 대부분 영양분이니까 아주 다 집격되는 걸로 다 충분한 걸로 나오죠. 근데 요 속에 있는 것만 파버리면 양분이 부족한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검증하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와서 기준이 얼마고 추천량이 얼마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정 범위가 나왔는데 여기는 유효인산 210 맞네. 이건 주선 안 돼. 이게 쭉 보니까 다 맞네요. 여기는 다 적정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이 나왔어? 부족한 게 뭐였습니까 지금? 헤어리 배치를 준 이유는 질소 때문에 준 것 같은데요. 왜 어디 갔어? 유기물이구나. 유기물이 31, 이게 25에서 30. 그것도 아닌데? 뭐 하나 질소가 지금 빠져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는 사실 이렇게 썼는데요. 쓰고 나서도 요거는 쓸까 말까 막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축순환해 가지고 4,000원을 유지한 유기농업의 원료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업의 원조가 동아시아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학자가 아니라 프랭클린 이 박사가 이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남은 땅 먹을거리와 연료 옷감을 생산될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 가축 입으로 들어간다. 먹거리나 입을 것이 없는 것은 연료로 쓰인다. 사람이 먹은 거에서 나온 배설가스는 모두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도통신문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먹은 것이 돼지가 먹고 돼지가 먹은 똥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고 그 돼지를 우리가 먹는 이렇게 순환돼. 근데 실질적으로 정축 순환하기가 가능치 않아서요. 제가 이거를 쓸까 말까 했는데. 근데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일정 부분 질소질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폐쇄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자재를 투입하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기농업이 아닙니다. 그 땅 안에서 나는 거 가지고 돌고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유기농업이 지향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하게 는 마케팅 얘기인데요. 다른 분이 이거는 할 것도 같은데 제 마케팅을 잘 하려면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 2019년도에 그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 서울대학교 그 누구죠? 그 젊은이들 앞에 뭐 그 젊은이들이 아파하지 말란가 뭔가 하는 그 교수. 그러니까 이제 매년 11월 달 되면 이 책이 나옵니다. 코리아 트렌드. 제가 이제 2020년 것도 21년 거 샀거든요. 이게 2020년 겁니다. 그러면 2020년 거 보면 멀티 페르소나. 멀티는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멀티플레이어 할 때 멀티고요.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저가 이처럼 강의할 때의 모습하고 내가 마누라한테 말할 때의 모습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은 페북 안 하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할 때 하고 페북도 하면 그냥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페북 할 때 하고 다르게 쓴답니다. 자기를 나타낼 때. 그리고 직장 상사 대할 때 하고 그러니까 이 페북을 할 때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직장 상사하고의 관계일 때는 아주 깍듯한 인간이 되는 거기서는 막 욕설을 찌꺼리는데 여기서는 욕설을 쓰지 않는 이런 다양한 얼굴을 가진 게 인간이랍니다. 그러면 그런 속성에다 그래서 그 속성에 나온 게 편백족이 젊은이들 편백족 들어보셨죠? 편의점하고 백화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싼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놓습니다. 그건 백화점에 가서 사야 됩니다. 이게 편백족입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요새 젊은 애들이. 그 다음 공정성에 대한 거. 관심 많았죠. 근데 공정성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최대의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 때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내려올 때 젊은이들이 되게 반발을 했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공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엉뚜당뚜하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어쩌면 인천공항 사태. 우리는 뼈 빠지게 시험을 봐서 갔는데, 니들은 그냥 정규직 해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입니다. 저는 그건 반대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민감해요. 왜 젊은 세대가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얘네 세대는 88만 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풍족하게 살면서도 경쟁에 치인 세대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가 등수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았던 애들이에요, 애들은.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하는 거. 공동으로 그 조를 짜가지고 점수 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우리 딸같이 자폐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절름발인 사람하고 정상인하고 똑같은 선상에 세워가지고 달리기를 해서 100m 결승상에서 하는 게 공정성인가? 아니면 출발점을 달리해서 쓰는 것인가? 실제로는 출발점이 다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사태 났을 때 제일 화냈던 게 이제 뭐냐면 서울대생들이 그거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삼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그거를 제기해야 될 사람은 제주도에서 학원 한 번 못 가고 할머니 밑에 크면서 그것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는 그 애들이 써야 되는 거지. 걔네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그걸 한다라고 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젊은이들이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사? 이럽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게 타격을 받은 게 뭡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펜슈어라고 하는 겁니다. You are with us. 이게 뭐냐 하면 요새는 젊은이들이 그 어떤 새로운 신규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상품을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발달하면 자기가 성장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뭐냐면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스타트업 농장 중에 체험 활동할 때 그걸 봤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처음에 와서 그 젊은 애가 거기
와가지고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농장 크는 거를 자기 자아가 확장되는 것 같이 느낍니다. 다른 직업을 하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물건 팔아주려고 애쓰고 홍보하고 다 돈 안 받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팬슈머입니다. 그 다음 특화생존이라고 하는 거면 핀셋 마케팅인데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게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게 넘쳐나요. 그러면 트렌드 할 때 모두에게 다 잘 팔자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럼 하나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타깃이 정해져야 됩니다. 나는 19살 여자, 피부가 나쁜 여자에게만 이 상품을 팔겠다.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핀셋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 히어앤나우, 소유보단 경험이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게 트렌드고요. 그 다음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필환경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보러보는 이제 우리 주위를 쓰러서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예, 자, 4차 산업혁명은 자, AI하고 빅데이터하고 사물 인터넷하고 3D 프린팅 로봇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실질적으로 AI나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 빅데이터만큼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공중에는 CO2 양이 얼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식물 토양에 있는 지금 토양 수분은 얼마인데 이 나무가 필요한 토양은 수분은 이제 이만큼 필요하고 그러면 기계가 전부 다 데이터에 놓으면 그에 맞춰서 기계가 딱딱 해주는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러한 시설을 가지려면 우리 개별 농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쳐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한 빅데이터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하자 이거죠. 아까 영농일지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왜 이게 닭껍질이 나왔죠?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는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욕구에 발맞춰야 한다는 뜻이고요. 페어니스는 위 이코노미, 우리 모두를 보려는 공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위 이코노미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특화생교수는 부패대로 괜찮은 것보다는 소수지만 좋아서 미치는 브랜드고요. 히어앤나우는 스트링 라이프 렌탈 구독 소비자가 같은 얘기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히어앤나우는 소유보다 지금 렌탈 시대입니다. 렌탈 시대. 구독 세대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제품이 술다마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3만 원씩만 지불하면은요. 전통주 있죠. 전통주를 보내줍니다. 2개. 매달. 그냥 책 보듯이 술을 매일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 렌탈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뭐 정수기 렌탈 됐죠. 차 렌탈 됐죠. 심지어는 무슨 렌탈까지 생기지 아십니까? 충전기 있죠. 충전기. 충전기 렌탈까지 생겼습니다. 지역마다 그게 가입이 되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걸 꽂았다가 다시 가져가 버리다가 다른 데서도 줘도 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탈하고 구독의 시대다. 그 다음에 이게 펜슈머는 KFC 닭껍질 요게 한번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야, 그거 제일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게 정식 상품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을 할 때 제가 늘 아까도 말했지만 소비자의 공감을 얻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환경 시대입니다. 이게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류 제품인데요. 거기에 보면 Don't buy this 재킷이랍니다. 자기가 재킷을 만들어 놓고 이 재킷 사지 말래. 가죽 재킷이어서. 왜? 동물 가죽을 사용한 거니까. 상술이 이렇습니다. 가죽 팔아먹으면서 지껏 사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등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고 파편화하고 전자상거래 시대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죠?
그럼 정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고 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그 소비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거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죠. 여우티. 여우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티입니다. 차. 차인데 늙은 호박하고 팥을 섞은 건데 20, 30대에게 이게 붓기 관리에 좋대요. 호박하고 팥 성분이. 그래가지고 요게 100만 세트가 팔렸대요. 티가. 금방. 그러니까 알려지지도 않은 브랜드였는데. 근데 차 시장에서 지금 편의점 가면 차 시장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간대요. 그 우리 음료 이제 사갈 때. 제주도에서는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핀셋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딱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넘버원보다는 원인으로. 자, 경쟁이라고 하는 거. 넘버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2등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사라는 애는 2등이나 1등 했던 애가 죽지 꼴등한 애는 절대 안 죽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그 치열하게 경쟁을 느끼는 그러니까 꼴등이 행복한 겁니다. 저는 늘 우리 딸에게도 그거 다 내려놓으면 꼴등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온이온이 되면 됩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저지에 이제 8년 전인가요? 네, 한 8, 9년,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대 피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올레길 하고 갔을 때니까 2008년도가 맞네요. 그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너 제주도 갔다며? 하니까. 응, 갔다 왔어. 올레길 걸었어? 응, 걸었어. 그러면은 너 피자 먹어봤어? 그러니까 무슨 피자? 막대 피자. 아니 안 먹어봤어. 제주도 헛 갔네. 젊은 애들 사이에 그렇게 났어요. 그때는 피자라고 하는 거를 딱 치면은요 1m 막대 피자가 제일 위에 떴습니다. 왜 이게 성공했겠습니까? 그게 5월의 꽃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5월의 꽃 바로 옆에 있는 그 함석집에서 팔았거든요. 그럼 팔 때 먹는 장소도 없었어요. 그 옛날 그 우리 농가주택 그대에서 이제 피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면 딱 하는 말이 전화번호 적으세요? 말도 안 해요. 그럼 그 전화번호 적으면 다 되면 전화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쫄쫄쫄 가서 전화번호 적었다가 기다리다가 5월의 꽃에서 기다리다가 거 사들고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돈 딱 2년 만에 3년 만에 이제 하루방 피자로 해가지고 건물 딱 짓고 땅 사고 나가더라고요. 왜 성공했겠습니까? 그게? 자, 피자는 일반적으로 원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막대로 나온 게 신기했죠. 근데 사람의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이름 붙일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1m 막대 피자. 그러면 1m인지 아닌지 가서 재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 네이밍 할 때도. 여기가 이제 그 석탑산업훈장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받은 농업인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알려진데. 이게 판파티 이제 하면서 됐는데요.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한다. 이 말보로라고 하는 담배, 제가 담배를 좋아해서 이런 걸 참 하는데, 이게 말보로가 이게 약자입니다. Man always remember her love because of romance. 남자는 사랑이 끝났을 때 옛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꼬라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독의 상징, 담배. 그래서 영화나 뭐 이거 힘들거나 쓸쓸하거나 자기 고민이 있을 때 그 처리하는 게 담배 피는 모습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징화가 잘 됐다는 거죠. 그 이전엔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영화 장면에. 그거고요. 요거는 이제 누가 한 거냐면 전남대 농대생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친환경 농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애호박 비닐을 담은 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팔았었잖아요. 근데 문양을 뭐 넣었습니까? 태극 문양을 넣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우리나라 종자회사들이 다 팔려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마케팅? 우리나라를 하는 애국 마케팅으로 해서 이걸 했던 거죠. 자, 우리 제주도에는 문어빵 또 알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야, 문어빵에 거기 문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모양만 문어일까? 이게 입소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 됩니다. 그럼 먹어보려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뭐 요거 제가 이제 요번에 오연구 학생들이 왔길래 한번 농업 좀 해보라 하니까 다들 아니요 이제 이래서 야 너희들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 10개명 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는데요. 이제 다들 여러분들 지금 친환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1000명에서 늘고 있지 않으니까 신규 농업이 거의 별로 안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다 해보시고 분들이어서 내 초심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공무원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이 같이 있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가지면 의견이 같아야 되는데 다 의견이 달라서 그거를 결집하고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위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줍시다 해야 되는데 다 다르니까 이걸 해내기가 힘든 겁니다. 자, 친환경 농산물 파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시장을 만들어 볼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친환경 단체에서 그래서 단체가 이제 일을 하면 마음에 안 든 거 많죠. 어떻게 자기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조직이 하는 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보태고 거기에 이끌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 하나 꽃되어라고 하는 시를 읽어주면서 저의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온통 풀밭이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랄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예, 고맙습니다.